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3절 결산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실기편 문제 5번을 대비하는 단원입니다. 기중의 분계만으로는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결산일인 기말에 분계를 추가한다 그지요? 그거를 기말 수정 분계라고 부르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실기편 문제 5번이라는 별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연습해 보는 것이고, 내용은 우리가 제3장에서 다 공부했다 그지? 실기편에서 기말 수정 분계가 별도 문제로 출제되다 보니까 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 제3장 이론편 공부할 때에도 맨 마지막 절 제7절에서 기말 수정 분계를 15가지 패턴으로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15가지 패턴으로 정리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15가지 중에서 10가지는 위에 배치시키고요. 나머지 5가지는 아래쪽에 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자, 실기편 문제 5번이 기말 수정 분계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실기편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수동 결산이라고 적어 붙인 이 부분은요,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유형 중에서 괄호 양괄호 1번부터 양괄호 10번으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12월 31일 결산일을 날짜 적고 그 내용에 대해서 차변, 대변으로 직접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분계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이를 우리 앞으로 수동 결산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됐죠? 실기편 문제 5번이 세 문항 출제되거든요. 세 문항 중에서 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출제되었다고요? 그냥 직접 입력하면 된다. 수동 결산이라는 방법으로. 그와 달리 아래쪽에 정리한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출제되면 물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로 차변, 대변 직접 내가 입력해도 됩니다. 됩니다만 조금 더 신속 정확한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프로그램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5가지 패턴의 기말 수정 분계가 출제되면 요 분계에 필요한 숫자를, 금액을 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한 다음에 메뉴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요 해당 기말 수정 분계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엄청 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한 방법을 사용해서 신속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이겁니다. 요거를 우리 앞으로 자동 결산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자, 실기편 문제 5번에서 세 문항 출제된다. 무슨 게 어떤 내용이 출제된다고요? 기말 수정 분계 우리 15가지 패턴으로 정리했던 그게 출제되는데, 수동 결산이라고 정리했던 그 문제들이 나오면 내가 직접 입력하면 돼. 그리고 자동 결산이라고 이제 정리한 요 내용들이 출제되면요, 어떻게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기로 하자 이겁니다. 자, 수동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우리 다 공부했잖아, 그지? 그 메뉴 열어서 내가 직접 차변, 대변 입력하면 돼. 자동 결산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안 해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동 결산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먼저 요 5가지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입니다. 자, 자동 결산이라고 제가 붙였다 그죠?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는지 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설정 회계 처리 기출 확인 문제요. 자, 회사 주의합시다. 우리 실기편 내용 공부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제1이라는 코드번호 1101이라는 회사로 열심히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았다, 그지? 자, 지금부터는 이번 단원 결산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를 쓰려고 한다 이겁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제2이고요. 코드번호 1102번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단원에서는 교재 내용과 똑같이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값, 결과 화면이 교재의 화면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맞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습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02번 1101 말고 1102라는 요 새로운 회사를 선택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됐죠? 자, 화면을 약간 올릴까요? 이렇게. 자, 주식회사 제2 코드번호 1102의 당기 제5기 회계 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말 수정 분계를 결산 정리 분계라고도 부른다, 그지요? 그래서 동의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수정 분계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십시오라고 출제된다 이겁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세 문항 중에서 이제 한 문항이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당사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고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되었습니다. 내용 나와 있습니다. 생산부 직원과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딱딱 요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도까지 계속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은 요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목표치가 얼마라고요? 퇴직급여 추계액만큼이 올해 기말 목표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요거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 설정하면 되겠고요. 금액 계산하면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500만 원,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1,100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분계로 나타내면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증가 500만 원, 차변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로 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증가 1,1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로 1,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고 어차피 대변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이니까 500만 원과 1,100만 원 합해서 1,600만 원으로 그냥 한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추가 설정 분개이고 이 분개를 우리가 직접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해도 돼. 차변, 대변이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더 신속 정확한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메뉴 사용한다고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사용한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메뉴 열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기간을 입력하랍니다. 이번 회계 기간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말까지잖아. 그치? 2022년은 이미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렇게만 입력하면 된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화면이 싹 열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화면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번 메뉴의 입력하기
전 금액이 결산 전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작업하기 전 금액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자, 낙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낙서 지울게요. 자, 지금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열었다, 그죠? 자, 이 메뉴에서 무언가 금액을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위치는 이거랍니다. 결산 반영 금액이라고 보입니까? 요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열에만 요 메뉴에서는 금액 입력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 결산 반영 금액을 입력하기 전 금액이 결산 전 금액이야. 무언가 금액 입력하면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결산 후 금액이라는 최종 결론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숫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산 반영 금액이라는 열에다가 입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결산 반영 금액 열 란에다가 금액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은 자, 결산 반영 금액 열 중에서 연두색, 연한 연두색으로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 란에만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연한 연두색이 표시되어 있는 란에는 커서 위치시켜 보면 그 해당 란만 진하게 표시됩니다. 그와 달리 결산 반영 금액 열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입력할 수 없는 란은 그냥 하얀색으로만 표시되어 있고요. 그거는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라인 전체가 진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라인 전체가 진하게 표시된다는 것은 결산 반영 금액 열 란에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해당 란만 딱 진하게 표시될 때는 여기다가 무언가를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금액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두 개 이제 입력해야 된다, 그죠? 자, 먼저 500만 원 입력합니다. 500만 원은 의미가 뭡니까?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금액이다, 그죠? 그거는 여기에 있답니다. 생산 직원에 대한 부분은 차변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다, 그지? 그거는 결국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쪽에서 찾으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배울 건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자,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입니다. 제품이라는 물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어서 먹고 산다 이겁니다. 자, 제품을 만들려면 어떠한 원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세 가지 원가가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비.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달라붙어 가지고 물건 만들어야 된다, 그죠? 노무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물건 만들려면 전기료, 가스료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죠? 이런 거를 경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물건 만들려면 세 가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필요하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따라서 차변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가 회계 처리되는데 요거는 요거 세 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노무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노무비는 생산 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그것도 노무비일 거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에 따라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것도 노무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에 따라서 퇴직급여라는 비용 인식하는 거를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부른답니다. 되죠? 노무비 중에서 제품 매출 원가 중에서 노무비 중에서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괄호 닫고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의
결산 반영 금액 열에 있는 란 연한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지? 여기에다가 얼마를 추가 설정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한다 이겁니다. 5000000 됐습니까? 그리고 생산직 직원뿐만 아니고 관리부 직원한테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한다 그지? 1100만 원. 요거는 어디에 정리하면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차변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가 800번대 코드다 그지? 800번대 코드는 뭡니까?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판관비 쪽으로 좀 내려가 보자 이겁니다. 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적혀 있다 그지? 요 중에서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괄호 닫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는다 이겁니다. 결산 반영 금액 열에 있는 요 란에다가 얼마를 1100만 원을 1100000 엔터키 됐습니까? 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제 기말 수정 분개할 건데 필요한 숫자는 두 개였다 이겁니다. 500만 원과 1100만 원. 그 필요한 숫자 두 개를 해당되는 위치를 찾아서 입력했습니다. 자, 그려놓고 필요한 금액 입력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표 추가라고 보인다 이겁니다. 단축키로는 뭐 F3번이라고 돼 있네. 단축키 같은 건 우리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전표 추가라고 돼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했던 이 분계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겁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라는 거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안내가 나타나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클릭해 주십시오. 클릭하면 상단에 표시가 딱 나타난다 그지?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딱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요 분계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 가봅시다. 자, 프로그램 화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 날짜 적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분계들에 대해서 커서 위치시켜 보면 위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보라 색깔로 결산이라고 표시되고 있고요. 구분란을 보면 차변, 대변 3번, 4번이 아니고 결차, 결대 5번, 6번으로 딱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라고? 이러한 분계들은, 전표들은 내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해 준 전표예요. 그거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한 자동 전표 생성 작업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필요한 숫자 입력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 클릭하자. 자, 그리고 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분계가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자, 차변에 요 분계네. 요 분계네. 그지? 전표 번호 8번이라고 부여되어 있네. 자, 퇴직급여 차변 대신 결차라고 돼 있다. 그죠? 500번대 코드 500만 원. 그리고 대변 대신 결대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면 이제 판관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분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다. 그죠? 13번이라는 전표 번호가 부여되어 있네. 전표 번호는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인지 그거는 전혀 채점 대상 아니야. 분계 내용만 맞으면 된다 이겁니다. 차변 대신 결차 퇴직급여 800번대 코드 이 비용 증가 1100만 원. 대변 대신 결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생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두 분계를 합하면 우리가 원하던 교재에 있는 요 분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문항 정답 인정된다. 됐죠?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조금 더 신속 정확하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붕괴는 원리 요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붕괴들이 막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제 이겁니다. 제조 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가 결국 발생할 거다. 그죠? 매출 원가와 관계되는 일련의 붕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제조기업은 어차피 매출 원가라는 붕괴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제조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 붕괴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이번 시간에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시켜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 제5장 원가 회계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다 이겁니다. 그러한 원가 회계에서 배우게 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붕괴들이 복잡한 붕괴들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붕괴들이 자동으로 쫙쫙쫙 생성돼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채점 대상 아니라고. 이 문항에서 채점 대상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 붕괴 있잖아, 그지? 요게 잘 입력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인정되는 것이다. 됐죠? 자, 요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붕괴 작업이었고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거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붙여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풀어본 문항을 이제 딱 처음 시험지에서 딱 보았을 때 이렇게 작업한다 이겁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연다, 그지? 다시 열어볼게.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해서 자, 그래놓고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그지? 딱 해당되는 위치에 끼워 넣었잖아, 그지? 그런데 요 끼워 넣는 것도 직접 그 란을 찾아가지고 끼워 넣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500만 원과 1,100만 원 입력했던 거를 스페이스 바 눌러서 지워버릴게요. 자, 우리가 금액 입력하기 전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처음 메뉴 열었을 때의 상태가 된 거다. 됐습니까? 금액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답니다.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부터는 있는데 그 중에서 퇴직 충당이라고 보입니다. 보입니까? 요거 클릭해 주십시오. 자,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작년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계속 설정해서 관리해 왔다, 그지? 그 잔액이 얼마라고요? 우리 문제에서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습니까?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1,200만 원, 관리부 직원은 800만 원 이렇게 관리해 왔다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내용이 요 보조창에서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1,200만 원과 800만 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이 딱 설정 이번 올해 추가 설정 전 잔액으로 딱 관리가 되어 있고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800만 원이 잔액이 딱 관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올해 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 목표치는 뭐라고?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라고? 목표치가 1,700만 원과 1,900만 원이었어. 그거를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란에다가 적어볼게요. 1,700만 원과 1,900만 원. 자, 그러면 500만 원과 1,100만 원이라는 올해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차변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이라는 비용이 필요한데 요거는 결국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거다 이겁니다. 500번대 코드. 그리고 1,100만 원 이 부분은 차변의 퇴직급이라는 비용의 증가가 회계 처리되는데 그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맞다, 그지? 이렇게 딱 안내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보조창에서 결산 반영을 클릭합니다. 자, 결산 반영을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매출 원가에 있는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1200이라는 란에다가 500만 원 직접 입력했잖아. 그지? 우리가 직접 입력 그 란을 찾아가지고 입력 안 해도 요 프로그램이 그 위치에 자동으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끼워 넣어 준답니다. 그리고 아래쪽 판관비 쪽에서 11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입력했잖아. 그지? 직접 우리가 그 란 찾을 필요 없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딱 그 위치 찾아가지고 1100만 원을 딱 끼워 넣어 버려주는 기능도 있다 이겁니다. 자, 뭐라고? 별거 아니야. 요 보조창에서 1700만 원, 1900만 원 적어가지고 500만 원, 1100만 원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이라는 걸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보조창 아래쪽에 있는 결산 반영. 자, 결산 반영 그렇게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지웠었잖아. 그지? 그런데 다시 딱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라고? 요 보조창에서 그 해당되는 위치를 딱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끼워 넣어 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상단의 보조창을 활용하면 조금 더 빨리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 자, 이 문항을 이제 딱 시험지에서 보았다고요? 어떻게 작업한다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연다고. 1월부터 12월 적는다고. 그 다음에 퇴직충당이라는 버튼 딱 클릭해가지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퇴직급 추객 1700만 원, 1900만 원 적어준다고. 그러면 500만 원과 1100만 원 자동 계산된다고. 여기서 결산 반영 클릭해버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 본 화면에서 딱 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정확한 위치에 자동 표시된다고요. 그래 놓고 다시 점표조가 클릭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분계를 아주 신속 정확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앞으로 이렇게 작업하기로 합시다. 처음 보는 메뉴라서 생소할 뿐이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잔소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계를 내가 직접 일반적 입력 메뉴에서 차변, 대변, 구분란 3번, 4번 써서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정답 인정됩니다. 그러나 요 메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요 메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신속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99.999%가 자동 결산이라고 소개해드리는 요 5가지 패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도 전부 기말수정 분계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자동 결산이라고 소개해드리는 요 분계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이 참고라는 제목으로 잔소리 되어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걸로 그냥 앞으로 쓰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결산 유형 볼게요.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회계 처리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어렵지 않지요? 우리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하잖아, 그지? 몇 퍼센트? 대손율 1%로 추가 설정하자 이겁니다. 뭐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자, 이 문제 풀어봅니다. 자, 당연히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겠지만 일단 수동 결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차변 대변 직접 금액 계산해 가지고 입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일정 시점 현재의 계정 과목의 잔액이 필요하니까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야 될 겁니다. 자, 12월 31일로 조회해 볼게.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이 잔액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대손충당금 설정해 가지고 올해까지 쭉 관리한 거다 이겁니다. 받을 어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습니다. 됐죠?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대손율이 1%입니다. 1%의 대손율로 그죠?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 목표치는 얼마라는 겁니까? 600, 500, 000 곱하기 1%가 목표치입니다. 600, 500, 000 곱하기 1%, 600, 5000. 요게 목표치야. 그런데 지금 있는 잔액은 485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입니까? 1155000를 추가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요. 1% 하면 목표치가 130, 050, 000 곱하기 1% 다시 130, 050, 000 곱하기 1% 하면 1300500이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89만 원 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추가 설정해야 되는 게 얼마입니까? 410500입니다. 요거를 추가 설정하자 이겁니다. 410500. 그지? 그죠? 요거로 두 개를 금액 계산했고요. 자, 분계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대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번호 109번이네. 1155000 차변 대손상각비라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의 증가 1155000 그리고 대변에 받을 엄에 대한 대손충당금 코드번호 111이네. 410500 차변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410500 그래서 어차피 차변이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니까 그거 두 개 합해서 156550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분계를 분석해 보았고 물론 요거를 이제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하게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 문제를 딱 보았다고요? 어떻게 하자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열자고. 자, 그리고 1월부터 12월 딱 기간 입력하자고. 자, 그래 놓고 자, 판관비라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지? 자, 그러면 자, 메뉴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해서 판관비를 찾습니다. 판매비와 일괄관리비 여기서 대손상각이라고 보입니까? 대손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보인다 그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것, 즉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반영된다 그죠? 그거를 결산 반영 금액 열에 있는 요 연두색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얼마요? 1155000. 그다음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인데 이번에는 받을엄에 대한 거다 그지? 그거는 받을엄이라는 라인의 결산 반영 금액 열 요 란에다가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410500 됐습니다. 요 두 가지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신속 정확하다.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일반 전표에 결산 분계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할까요?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 문항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분계에 대해서 뭔가 자동결산 분계 작업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시 한번 기말수정 분계를 또 생성시키려고 클릭을 하니까 이미 무언가 작업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상태로 다시 덮어서도 됩니까? 라는 안내가 당연히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실기표 문제 5번이 세 문항 출제됩니다. 자, 나는 지금 3번 문항을 풀고 있는데
앞에 풀었던 2번 문항에서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 때문에 자동 생성시킨 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다음 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또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지금 사용해서 기말수준 분기를 또 생성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멘트가 나타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러한 멘트가 나왔을 때 예라고 클릭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보십시오. 앞 문항에서 작업했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금액 500만 원과 1,100만 원도 지금 입력이 돼 있고 이번 문항에서 작업하는 1155000이랑 410500도 입력이 돼 있고 그지? 앞 문항, 이번 문항 전부 다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점표 추가 클릭하면 앞 문항의 기말수정 분계도 다시 생성되고 지금 문항의 기말수정 분계도 다시 생성되어 가지고 앞에서 작업했던 거는 전부 삭제해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다시 덮어서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작업하십시오. 앞 문항에서 혹시라도 기말수정 분계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작업했다고 괜찮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앞 문항의 내용이 지금 보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숫자 입력만 돼 있으면 전혀 문제 없어. 그냥 덮었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접해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안내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다시 예 클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 문항 분계랑 이번 문항 분계가 그냥 새롭게 딱 일반 접해 메뉴에 표시되고 있을 겁니다. 실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반 접해 메뉴 와가지고 새로 고침 버튼 누릅시다. 두 화면 숫자가 연동되지만 실시간으로 안 바뀔 수 있다 그지? 어떻게 하자고? 새로 고침 버튼 누르자고. 새로 고침 기능 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입니다. 자, 보십시다. 먼저 앞 문항에서 작업했던 거 확인해 볼게. 500번대 코드의 퇴직급여, 차변, 결차,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이라는 분계 그대로 입력돼 있고 그지?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결차 800번대 코드 1,100만 원, 결대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만 원. 앞에 문항 분계 그대로 딱 생성돼 있고 이번 문항에서 필요한 분계가 그 아래쪽에 표시돼 있다 이겁니다. 대변에 109번 대손충당금 1155000 그리고 대변에 111 대손충당금 410500 그리고 고구두개 합한 거가 차변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비로 156500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기말수연 분계를 할 수 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작업도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숫자들 무엇입니까? 판관비에 있는 대손상각에 있는 그 외상 매출금 받으럼 요 부분이다 그지? 요 두 가지 숫자 지워봅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이번 문항 작업을 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상단부에 있는 대손상각이라는 버튼 보입니까? 요거를 활용하면 보조창 또 나타날 거다 그지?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대손상각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이렇게 보조창이 나타나네요. 여기서 우리는 only 요 작업만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대손율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에서는 1%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손율이라는 란에다가 입력하면 된답니다. 1%잖아, 그지? 1%. 만약에 2%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2%라고 입력하면 되겠지. 그죠? 어렵지 않죠? 대손율만 입력하면 된다. 대손율을 입력하면 그 대손율을 사용해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답니다. 엄청 편하다 그죠? 보십시다.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대손율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기로 두드렸잖아 그지?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1155000이었어. 그게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엄청 편하다 그지? 그리고 그거는
차변 회계 처리할 때 비용 계정 과목은 판관비입니다라는 안내까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얼마였습니까? 410500이었다 그지? 그게 자동으로 딱 표시됩니다. 마찬가지 판관비라는 비용으로 반영된다. 엄청 편하다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보충법에 따라서 추가 설정할 수 있을 거다 그지? 그 금액도 자동 표시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다 그지? 단기 대여금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한다면 그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은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고 계정 과목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급비다 이겁니다. 그거는 요 두 개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라는 안내까지 나타나고요. 위에 자동 계산되는 금액은 아래쪽에 다시 요약 표시됩니다. 요거 두 개는 금액이 이렇고 판관비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금액이 이렇고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할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일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엄청 편하다 그지? 이러한 보조창을 활용하면 엄청 신속하게 문제 작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1%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하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두 개만 요구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추가 설정 금액은 10만 원과 2만 원 자동 계산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자 이겁니다. 요거는 굳이 분개 입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실무라면 그냥 그대로 금액 살리면 되겠지만 그지? 우리는 시험이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딱 남겨두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결산 반영을 클릭하면 그 필요한 위치에 요 두 금액이 자동으로 싹 꼽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보조창과 동일한 논리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산 반영 클릭합니다. 자, 결산 반영 클릭하면 아마도 우리 아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웠던 그 금액이 그 위치에 자동으로 딱 표시될 거다. 그죠? 오케이. 자, 눌러봅니다. 결산 반영 금액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십시다. 자, 판관비에서 대손상각에서 그죠? 요 두 금액 우리가 분명히 지웠는데 다시 딱 그 위치에 금액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항을 이제 실제 시험지에서 보았다고요. 어떻게 작업한다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일단 엽니다. 1월부터 12월 입력한 다음에 뭐라고? 대손상각 보조창 바로 열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1% 대손율만 딱 확인해서 입력하고 자동으로 추가 설정 금액이 계산되잖아, 그지? 그거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리고 결산 반영 클릭해버리면 아주 신속하게 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점프 추가 클릭하면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편하다 그지? 이렇게 연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기말수준 분기하고 나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1%로 이제 딱 남아 있을 거다, 그지? 자, 확인해 봅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와서 새로 고침 버튼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의 1%만큼 딱 잔액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이 받으러움 잔액의 1%만큼 딱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이 자동 결산 작업하는 두 번째 유형 대손충당금의 추가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봅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 아시겠죠? 자, 바로 문제 봅니다.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렇고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렇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다고. 분계 어떻게 합니까?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품에 대한 거 문제 제시되어 있는 3670000 차변은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비용 계정 과목 중에서 8번 코드 판관비라는 비용,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한다 그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변에 회계 처리하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 번호 금액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변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인데 이번에는 공장에서 쓰는 거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분계를 물론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만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풀었을 때 결산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감가상각비 금액 두 개를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두 가지 뱉던 연습해 보았다 그죠?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반영돼야 된다고? 매출원가 쪽에 반영돼야 된다고. 매출원가 중에서 재료비가 아니고 노무비 아니고 경비에 해당할 거다 이겁니다. 감가상각비는 자, 경비 쪽에서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공장에서 쓰는 거고 기계장치에 대한 거다 그지? 기계장치를 찾아서 결산 반영 금액 열에다가 입력합니다. 금액이 2330000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비품은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판관비에 반영된다 그지? 자, 판관비 쪽에서 감가상각비 있다 그죠? 여기서 영업부는 뭐였습니까? 자산이 비품이다 그지? 비품에다가 적어줍니다. 3670000 전혀 어렵지 않지요. 요 두 금액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전표 추가 클릭하자고. 또 안내가 나타난다 그죠? 앞에 두 문항에 대해서 뭔가 자동 전표 생성했는데 또 그거 반영해서 새롭게 덮어 쓸 겁니까? 예. 클릭하면 앞에 있는 두 문항 숫자 다 입력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번 문항 숫자 입력돼 있잖아. 그래서 세 문항에 대한 기말수용 분계가 그냥 새롭게 덮어 써져 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분계 확인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자, 앞에 있는 두 문항에 대한 분계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자, 이제 이번 분계 내용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500번대 코드의 비용은 상단부 쪽에 보입니다. 감가상각비 결차 2330000 결대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207번 코드번호 2330000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판관비 쪽 감가상각비 결차 감가상각비 800번대 코드 3670000 결대 213번 코드번호네. 오케이 그지? 3670000 이렇게 분계가 자동 생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감가상각비 작업.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보조창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거 보인다 그죠? 클릭해 볼게요. 이것도 보조창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공란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죠? 감가상각이라는 보조창이 활용되려면 애당초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에다가 취득원가가 얼마이고 취득 일자는 몇 월 며칠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액법이고 뭐 내용 연수가 몇 년이고 뭐 이런 내용을 다 입력을 해 주어야만 이 보조창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그 메뉴에 입력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법인세법이라는 세법 내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의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메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메뉴를 입력하지 않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라는 보조창은 이렇게 아쉽게도 활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그지요? 감가상각이라는 보조창 없더라도 우리 충분히 그 해당 란을 찾아가지고 금액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왔다고 우리 조금 전에 작업처럼 해당 란 찾아가지고 매출원가인지 판관비인지 먼저 딱 구분해야 된다 그지? 그래놓고 해당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그 란에 금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봅니다. 매출 원가의 계상.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다. 그지? 다만 우리 제3장 본문에서는 도소매업 기업을 가정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라는 단순한 매출원가 기말수전 분계를 공부했는데 사실은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은 제조업이다 이겁니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고 제품 매출원가다. 그지? 제품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분계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5장 원가회계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그 분계를 일단 편하게 작업하는 것부터 구경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기반이 조금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일단 작업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릴 거고요. 작업 어떻게 하는지는 매우 간단하거든요. 일단 보여드리고 분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설명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 나중에 원가회계에서 그런 거를 배우는구나. 뭐 이렇게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됐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일단 자, 기출학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문제가 제시된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해당되는 게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네. 원재료 600만 원, 제공품 900만 원, 제품 1,800만 원. 이렇게 문제가 딱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의미만 좀 생각해 봅시다. 원재료의 기말 재고액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제품 생산하려고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원재료라고 부릅니다. 재료 구입했는데 구입한다고 그게 전부 다 생산에 투입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구입만 해놓고 창고에 그대로 모셔다 두면 생산에 투입된 거 아니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원재료 구입하긴 했는데 일부는 생산에 투입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모셔둔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게 12월 31일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뭐라고? 원재료라는 이름의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공품은 이거랍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완성이 되면 참 좋은데 작업하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 결산일이 딱 도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 그지? 그거를 미완성된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게 창고에 있답니다.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말에 완성되지 않고 딱 창고에 지금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제조기업이라고 우리가 직접 만든 물건이 제품입니다. 제품이 완성된다고 그게 전부 다 팔립니까? 팔리면 참 좋겠지만 일부는 안 팔리고 기말에 창고에 그대로 지금 모셔두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제품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제조기업의 경우 세 가지 이름의 계정 과목이 등장합니다. 재고자산으로 요 세 개가 기말 재고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 거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화면 이렇게 딱 나타날 거다, 그지?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세 개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어디에 입력하냐면 결국 요 금액들은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에 사용이 된답니다. 이런 논리겠지요. 우리 도소매 기업에서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서 계산했다, 그지? 그게 상품 매출 원가였다 이겁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사용되었다, 그지? 그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의 경우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세 가지의 기말 재고자산이 있는데 요거 세 개는 결국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화면에서 제품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 요 언저리에 그 금액들을 입력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찾았습니까? 여기 결산 반영 금액 란에다가 이제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얼마를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600만 원 입력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제공품 기말 재고 적습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 보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 보입니까? 여기 결산 반영 금액 란 여기다가 금액 적으면 됩니다. 900만 원. 그리고 그 조금 밑에 기말 제품 재고액 보입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찾았습니까? 여기다가 얼마요? 1,800만 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걸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 기말 재고 금액 세 가지 금액을 매출 원가 언저리에서 란 찾아가지고 금액 3개 입력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점프 추가 클릭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조기업의 제품 매출 원가 분계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짜르륵 생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일반 점프 입력 메뉴 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고침 버튼 탁 누르면 되겠습니다. 엄청 많은 분계가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품 매출 원가와 관계되는 분계들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잠시 후에 가볍게 구경하겠지만 우리는 일단 결과값을 통해서 내가 맞게 작업했는지는 일단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계 잔액상표로 와가지고 12월 31일로 조회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재고 자산이 있을 거다. 그죠? 재고 자산이 있는데 계정 과목이 3개다. 그죠? 제품이라는 것과 원재료라는 것과 제공품. 요 재고 자산의 기말 잔액이 어디에 표시되겠습니까? 자산이니까 왼쪽 차변 쪽에 표시되겠다. 그죠? 요 잔액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그거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원재료의 기말 재고는 얼마라고요? 600만 원.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얼마요? 900만 원. 맞다 그지? 제품은 1,800원. 맞다 그지? 그래서 일단 분계가 뭐 복잡하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뭐 아직 분석은 못 해봤지만 일단 결과값을 통해서 일단 내가 맞게 작업한 거구나 아니구나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았다. 맞게 입력한 것 같다.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수정 분계 작업이었습니다. 설명은 좀 잔소리 때문에 좀 길었지만 매우 작업은 간단했다. 그지?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연다. 1월부터 12월 해서 매출 원가 언저리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3개 란에다가 제시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하고 점프 추가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하는 것만 일단 딱 요약해 보았고, 자 이제 자세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 배운 내용이야.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 나중에 제5장에서 공부할 거라고. 일단 어렴풋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된답니다. 숫자 돌아가는 흐름은. 자, 원재료비부터 파악해 볼게. 자, 우리가 물건 만들려면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자,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를 구입한 게 얼마입니까? 올해에 구입한 게 이렇습니다. 687-029-000. 그런데 물건 구입했다고 그게 전부 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사용되는 건 아니다. 물건 구입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고 기말에 창고에 그대로 모셔두면 아무런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투입된, 즉 사용된 올해의 재료비는 이러한 논리로 계산된답니다.
자, 우리 상기업에서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를 뺀 것이 올해 상품 매출 원가였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초 원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쓰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올해 초로 넘어온 게 있을 거야. 그게 기초 원재료잖아, 그지? 거기서 올해 원재료 구입한 거 있으면 합합니다. A 플러스 B.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게 이제 투입 가능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까지 투입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600만 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결국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것, 즉 사용된 재료비다 이겁니다. 어렴풋이 일리 있어 보인다, 그죠? 그렇게 계산한 게 원재료비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계정 대체라는 것이 있네요.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죠? 타계정 대체는 의미가 뭐라고? 재고 자산이 감소했어. 재고 자산이 감소했는데,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했는데 매출 원가와 관계없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기부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했다든지 뭐 그런 게 타계정 대체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전 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 적요란에다가 8번이라고 딱딱 내용을 체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거는 원재료라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는데 매출 원가와는 관계없는 거구나를 딱 프로그램이 알아차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기본 골격이지만 타계정 대책이 있다면 그거를 추가 반영해야 될 거다. 요거 또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산식 정리하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 A에서 이번에 구입한 거 B 더합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를 빼는데 C를 빼는데 한 개 더 빼자 이겁니다. 타계정 대체된 것도 빼자. 기말 재고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지만 이미 써먹었다 이겁니다. 써먹었는데 매출 원가는 아니니까 빼야 된다 이겁니다. 일리에서 보인다, 그죠? 그래서 기호 붙였고 부호 붙여봅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한 것이 재료비 사용액이다 이겁니다.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재료비다. 얼마? 684,229,000. 검산해 볼게요. 당연히 1차겠지만 350만 원 플러스 687,029,000 그리고 마이너스 60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하면 684,229,000이라는 재료비가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계산되어 가지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편하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재료비를 구했고, 생산하려면 재료비만 필요한 게 아니야. 노무비와 경비도 필요해. 노무비 합계가 거기에는 우리 대지급여 충당 부채 추가 수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가지고 노무비 합계가, 자, 낙서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지? 조금 필요 없는 낙서는 조금 지울게. 자, 됐죠? 자, 그지? 요렇게. 자, 보십시오. 자, 재료비 열심히 구했고, 그 금액이 그 바로 위에 양괄호 1번 원재료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표시되어 있다, 그죠? 원재료비, 그러니까 684,229,000이었고 노무비가 뭐 급여 준 거랑 공장 직원들한테 월급 준 거랑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한 거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얼마로? 자, 파란 색깔 62820,000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경비, 그죠? 뭐 전기료, 가스료, 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다 경비에 해당하더라, 그지? 그런 거에 다 합산돼 가지고
424, 670 이렇게 딱 집게 된다 이겁니다. 요거 세 개 합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해의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가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투입된 원가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제조하는데 투입된 거 금액 합한 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투입된 원가를 의미한다. 뭐? 요거 세 개 합한 거. 계산해 볼게요. 얼마입니까? 684 229 000 플러스 62 820 000 플러스 93 424 670 하면 840 473 670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투입된 것을 말합니다. 자,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된다고 그게 전부 다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미완성품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미완성품을 우리 회계에서는 제공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완성품 개념인 제공품까지 고려해야만 올해의 완성한 물건값이 톡 튀어나옵니다. 일리 있습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그 아래쪽에 표시될 겁니다. 자,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가를 말한다.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해 봤다 그죠? 얼마였습니까? 840 473 670. 우리 계산기로 두드려 본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 그지? 840 473 670. 그지? 다시 적어 볼까? 840 473 670. 요게 계산기 두드려 놓을게. 840 473 670. 요게 아래쪽에 하단에 자동 표시된다 겁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지? 뭐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표시해 있네. 요게 이렇게 자동 표시되는 거다. 위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한 거. 요게 이제 올해 투입된 거고 여기서 미완성품 개념인 제공품을 고려해야 올해 완성된 물건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거 이름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투입된다고 전부 다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 투입된 금액에서 완성된 물건값을 발라내려면 미완성품인 제공품을 추가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 작년도까지 작업하다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올해 초로 넘어온 게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기초 제공품이다 이겁니다. A. 그리고 올해 새롭게 투입된 원가가 있었어. 얼마였습니까? 840 473 670이었어. B. 그리고 그럼 A 플러스 B만큼이 이제 완성되고 싶은데 기말까지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공품이 900만 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에서 B가 요 결산 전 금액으로 뭔가 표시되어 있지만 요거는 결산 반영 금액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그지? 그래서 840 473 670 요게 정확한 B다 이겁니다. 그지? 우리가 검사를 해봤잖아. B 부호를 여기 붙일게요. 그래서 A 플러스 B만큼이 올해 완성된 줄 알았는데 기말까지 완성되지 않은 게 900만 원 있다 보니까 A 플러스 B에서 C를 빼야 올해 완성된 물건값이 톡 튀어나오는 거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838 473 670이다 이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A 700만 원 플러스 B 840 473 670 C
900만 원 뺍니다. 하면 838, 473, 670이라는 숫자가 탁 나옵니다. 어렴풋이 이해가 가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올해에 제품이 완성되었어. 그 올해 완성된 제품이 얼마 주고 만든 건지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요 메뉴에서는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아시겠죠? 자, 이게 원래 완성된 물건값이고 완성되었다고 이제 완성된 물건값은 구했는데 완성되었다고 판매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려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만든 제품이 외부에 팔려야 그게 매출액이라는 수익과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물건값까지 구했고 판매된 물건값 그거는 이제 매출 원가로 따로 다시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논리와 똑같다 이겁니다. 자, 작년도에 완성했어. 그런데 작년도에 팔리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다가 올해 초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초 제품입니다. 됐습니까? 기초 제품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 기초 제품 A. 올해 물건 완성한 게 있었어. 얼마였습니까? B.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A 플러스 B가 이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말까지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 1,800만 원.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C를 빼면 매출원가가 이제 드디어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 와중에 제품에 대해서 타겟형 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죠? D라고 번호 붙이고 이것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서 타겟형 대체 증가 추가 고려 마이너스 D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이제 매출원가가 도출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A 10 500 000 플러스 B 838 473 670 그 다음에 C를 뺍니다. 1,8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400만 원도 빼자 그지? 타겟형 대체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 826 매출원가가 이제 드디어 도출되었습니다. 826 973 670 요게 매출원가 결론값이다 이겁니다. 요것도 우리 프로그램 메뉴에 표시되어 있을 거다 그지? 어디에 있을까요? 맨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 위로 조금 이동할게요.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가 결론값이잖아 그지? 요게 빨강 색깔로 중요하다라는 의미인가 보다. 그지? 제품 매출원가의 결론값이 826 973 670입니다. 라고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이 매출원가라는 란에도 표시되어 있는 거다. 됐지요? 이러한 복잡한 산식을 통해서 제조기업의 경우 제품 매출원가가 도출되고요. 이런 거를 내가 직접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질 거다 그지? 이런 거를 결산 자료 입력 메뉴가 도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결산 작업해야 되는 5가지 패턴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거잖아. 나머지 4가지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직접 금액 계산해서 수동 결산 방식으로 차변, 대변 입력해도 돼. 할만하다고.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와 달리 지금 보는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99.99999% 전부 다 결산 자료 인용 메뉴를 통해서 작업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가 결산 자료 인용 메뉴에서 자동으로 그냥 생성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아닌 분계를 우리가 작업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자료 인용 메뉴에서 전표주가 클릭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매출 원가에 대한 일련의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지금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실무에서는 제조기업에서 반드시 제품 매출 원가 분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실무에서 99.999%가 전부 다 이 메뉴 써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산 자료 메뉴 사용만 하면 그냥 전부 다 제품 매출 원가 분계가 1년의 분계가 자동 생성되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제품 매출 원가 분계가 1년의 분계가 자동 생성되도록 세팅은 되어 있지만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분계에 대해서만 맞는지 틀렸는지가 채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얼떨떨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 배우겠지만 제품 매출 원가 금액 구하는 논리는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조금 더 혹시라도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원가는 재료비와 농업비와 경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재료비 구하는 거는 이거다 이겁니다. 요랬습니다. 구입한다고 전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거 아니다. 즉 사용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창고에 그대로 모셔다 두면 소용없다. 그러다 보니까 A 플러스 기초 원재료 플러스 이번에 구입한 거 B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라는 논리로 올해 투입된 재료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이게 재료비. 그 다음에 농업비, 경비 이제 합산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의미가 뭐라고? 올해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 원가다 이겁니다. 투입된 거. 투입되었다고 전부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A 플러스 B에서 기말 제공품 빼서 뭘 구한다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한다 이겁니다. 그게 완성된 물건을 의미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뭐라고? 의미가 완성된 것을 말한다. 완성되었다고 전부 판매되는 건 아니다, 그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판매된 물건가,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고려해야 된다.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거에서 기말 제품을 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개념을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단기 매출 원가가 도출됩니다. 매출 원가는 뭘 의미한다? 판매된 거를 말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일련의 제품 매출 원가의 일련의 분계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 제5장에서 배우겠지만 일단 금액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다고 죠?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해 본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숫자와 관계된 분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다. 요 내용.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제5장 공부하고 나서 요 숫자들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다, 그지?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은 나중에 원가 회계 그리고 모든 진도 마치고 나서 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은 좀 아직 어리버리한 상태이지만 일단 요 분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자, 먼저 원재료 구입했다고 그게 전부 다 투입되는 거 아니다, 그지? 투입된 재료비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구하고 나면 결국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비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원재료라는 자산의 감소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우리 상품 매출 원가 열심히 계산하고 나면 분계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회계 처리되었다, 그지? 그것과 동일한 논리다 이겁니다. 금액은 우리 아까 열심히 계산한 684 229 000.
그리고 이제 여기 재료비야. 그리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료비뿐만 아니고 경비랑 노무비가 이제 합산이 돼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구해지고 그게 848 473 670이었다 그지? 요게 투입된 원가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공품을 이제 고려해야 올해 완성한 물건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였습니까? 838 473 670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무비에 대한 금액 분계, 경비에 대한 분계 금액 금액과 분계 뭐 요거는 뭐 위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완성된 물건값을 이제 구했고 요거를 분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자 분계는 이렇게 된답니다. 제공품이라는 미화원 성품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단기 총 제조원가들은 그거에 없어지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제품이라는 완성품으로 이름을 바꾼다 이겁니다. 얼마만큼을? 올해 완성된 물건값만큼을. 그 분계가 자,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에 재료비 취합했잖아, 그지? 재료비 취합했고, 자, 재료비를 구하고 나서 원재료비라는 걸로 갔다가 그건 결국 제공품으로 다시 이제 이름을 바꾼다 이겁니다. 뭐라고? 단기에 투입된 원가들은 전부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해쳐모여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료비가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딱 차변 집계되고 그 다음에 각종 노무비들도 있을 거다, 그지? 노무비들도 뭘로?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해쳐모여 된다 이겁니다. 제공품이라는 걸로. 그 다음에 각종 경비들이 있을 거다, 그지? 각종 경비들이 마찬가지. 각종 경비들이 제공품이라는 이름으로 집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 3개가 있었잖아, 그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게 전부 다 제공품이라는 걸로 차변으로 딱 집계되었다가 완성된 물건만큼이 뭘로? 제품으로 이름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완성된 물건만큼이 제품으로 이름 바뀐다. 그 다음에 있겠지, 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우리 아까 계산해 보니까 838 473 670이었다, 그지? 요게 분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자, 완성되었다고 다 팔리는 거 아니니까, 그지? 제품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고 그게 826 973 670이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계된다 이겁니다. 차변에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대변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복잡하다, 그지? 됐습니다. 어렴풋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그냥 한번 이해하면 좋고요. 뭐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되는가 보다 구경만 해두시면 충분하겠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 되고요. 다만 하나만 더 우리 교재에서 참고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만약 있을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제3장 이론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보십시오.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이러한 스타일의 내용은 주로 전산 세무 2급 자격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사실은 몰라도 시험 푸는 데에는 지장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실무하실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 세무 2급도 공부할 계획이 있는 분은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됐지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만약에 장부상 기말 재고가 1,000원이었어. 그런데 감모가 있다 이겁니다. 감모는 다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이 있다고? 그거는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감모와 평가 손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과연 작업해야 될까? 장부상 재고가 1,000원이고 감모 중에서 비정상 감모가 100이랍니다.
그리고 정상감모가 200이랍니다. 또는 정상감모가 100, 평가 손실이 100, 그렇게 두 개 앞에서 200이랍니다.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장부상 재고는 1,000원인데 결국은 300만큼을 작게 만들어서 실제 기말 재고는 700이다 이겁니다.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지만 단순합시다. 제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장부상 기말 재고는 1,000원인데 비정상 감모가 100원, 정상 감모 100원, 평가 손실 100원 이렇게 해서 토탈 300원만큼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금액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최종적인 실제 기말 제품 재고액은 700원이다 이겁니다. 자, 이럴 때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한답니다.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야. 그러면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원, 차변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100원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자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차변, 대변 구분란 3번, 4번 사용해서 내가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변의 제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적요 8번을 눌러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즉 영업의 비용 때문에 100만큼이 감소했습니다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제품의 기말 재고가 장부상 금액 1,000원에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이제 100만큼 감소했으니까 900이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100만큼 제품 작아지는 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붕괴를 통해서 반영되는 거다. 자, 이제 1000에서 900으로 왔어. 이제 900에서 700으로 가야 될 거다. 그죠? 200 부분만큼 작아지는 거는 뭘로? 매출 원가로 반영돼야 된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론편에서 공부했습니다. 정상 감모 그리고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반영되는 거다.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분계로 이제 분석해 보면 이럴 겁니다. 대변의 제품 200 차변에 결국 매출 원가로 200 될 거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이 분계를 굳이 내가 직접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제조기업의 경우 매출 원가에 대한 작업은 우리 조금 전에 보았잖아.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금액 입력한 다음에 상단의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작업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요 분계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작업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했잖아, 그지? 거기에다가 얼마를 입력한다고요? 실제 기말 재고 700원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00원이라는 매출 원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실무에서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서 뭐 이런 내용이 출제됐을 때 작업을 하게 되는 거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정상 감모도 있고 정상 감모도 있고 평가 손실도 있다고. 그 중에서 비정상 감모를 일단 발라내 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적요 8번 사용해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1단계 작업. 2단계 작업은 매우 단순하다. 비정상 감모, 정상 감모, 평가 손실 모두 다 반영되고 난 실제 재고 금액 700원이다. 그지? 700원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의 기말 재고 자산 란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 버리면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자동으로 분계 생성돼 버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다 그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매출 원가에 대한 내용 보았고 마지막 내용 봅시다.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 자,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 내가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겁니다. 자, 당기 법인세 등
5520,000원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인 선납세금을 검색해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법인세 분개하라는 거다, 그지? 자, 우리 회사가 중간연합세액을 냈다 또는 이자 수익 받는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당했다, 그런 거는 법인세를 미리 낸 성격이고 그 부분은 뭘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차변에 대변에 이제 돈 나가고요. 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차변을 선납세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에 가서는 그 차변의 선납세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부족한 부분은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차변은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회계 처리하되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요 분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 일단 요 분개하려면 선납세금으로 차변으로 회계 처리된 거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지요? 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된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보면 될 겁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자, 낙서 지울게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봅니다. 12월 31일로. 자, 자산 쪽에 선납세금이 있을 거야. 여기 있네. 아니, 차변 잔액이 얼마라고? 3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우리 회사는 이자 수익 받을 때 원천 징수 당한 거 그런 건 없고 올리 중간 연합한 것만 있네요. 그 부분이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었고 금액이 30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수정 분기할 수 있습니다. 차변에 적혀 있던 선납세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자산의 감소. 올해에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는 5520,000입니다. 계정 과목 우리 입력할 때는 법인세 등이라고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52만 원 법인세 내야 되는데 300만 원 미리 냈으니까 추가로 내야 될 거는 only 2520,000이다 이겁니다. 요거를 내년 3월 달에 법인세 내면 되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법인세 관련 분개 분석했고요. 요거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자, 메뉴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1월부터 12월. 자, 맨 아래쪽으로 가보면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자, 법인세 등 계정 과목으로 이제 회계 처리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게 우리 합계 잔액시산표 우리 조금 전에 보았잖아, 그지? 그 메뉴를 굳이 열지 않고도 요 화면에서 바로 보인다 이겁니다. 300만 원. 엄청 편하다, 그지? 그래서 300만 원 선납세금으로 기록된 것도 결국은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돼야 되니까 300만 원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2520,000이다, 그지? 그거를 추가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할게요. 2520,000 엔터. 자, 그러면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최종 결론값이 얼마로 표시됩니까? 5520,000으로 표시됩니다. 요게 최종 결론값, 법인세 비용의 결론값이 된다 이겁니다. 요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겠다, 그죠? 5520,000. 맞다, 그지?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하다 이겁니다.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출제되었다고 선납세금에 대해서 검색하십시오라고 자료 제시되어 있더라도 굳이 합계 잔액시산표 들어갈 필요 없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바로 그 내용 볼 수 있는 거다. 선납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300만 원이구나. 그래서 300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 그러면 5520,000에서 부족한 거 요거 추가 계상으로 적고 검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구나. 내가 작업을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래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가봅시다. 자,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자, 맨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다 그죠? 자, 선납세금이라는 것이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고 300만 원. 그게 차변의 법인세 등으로 회계 처리.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된다 그지? 대변. 그리고 그것도 차변의 법인세 등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계 분석했을 때는 뭐 이렇게 분석되는데 차변의 법인세 등이 300만 원과 25, 20, 000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 생성되구나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편하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15가지 키말 수정 분계 중에서 자동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는 5가지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부연 설명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자, 키말 수정 분계 전표의 자동 생성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상단의 전표주가 클릭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자동 생성된 키말 수정 분계 전표를 일괄 삭제하는 방법. 우리 시험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건데요. 실무에서 혹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법 1, 방법 2. 자, 이렇게 자동 생성된 전표를 일괄해서 삭제할 수 있답니다. 실무하다가 혹시 필요하면 써먹으십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상단에 일괄 삭제 및 기타라고 보입니까? 요거 클릭하면 된답니다. 그럼 일괄로 삭제할까요? 라는 보조창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선택해서 뭐 삭제 버튼, 확인 버튼 눌러버리면 요게 쫙 일괄해서 삭제된답니다. 또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도 일괄 삭제 가능하답니다. 여기 있는 거지? 결산 분계 삭제라는 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 생성된 자동 결산 분계를 전부 일괄적으로 삭제할 겁니다. 계속하겠습니까? 라고 보조창 나타나거든요. 예, 클릭하면 이제 거기 일괄적으로 싹 삭제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능 혹시 쓸 일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게 뭐 자동 생성된 키말 수정 분계 전표를 수정하는 방법, 제목을 좀 어렵게 붙였는데 별게 아니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다. 그지? 세 문항 출제됩니다. 1번 문항은 수동 결산입니다. 어떻게?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로 구분란에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으로 직접 입력하면 돼. 1번 문항 그렇게 풀었어. 2번 문항은 자동 결산으로 작업하는 거였어. 자동 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숫자 입력한 다음에 전표주가 클릭했어. 3번 문항을 풀려고 하니까 또 자동 결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앞에 문항에서 작업했던 거 금액 그대로 놔두고 2번 문항의 금액을 추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전표주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이미 작업한 게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이 상태로 새롭게 덮어 쓸까요? 라고 안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예라고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 문항과 2번 문항의 내용이 전부 다 반영된 상태로 새롭게 덮어 써져 버리고 전부 정답 인정되는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결산 내용 살펴봤고요. 뒷부분은 다음 강의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